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7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통 박수를 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줄 손님 한 분을 모셨죠? 저희 MBC 보도국에서 외교 안보 쪽들 또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권희진 기자를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도 진행자 저희 둘 그리고 박승규 기자 그리고 권희진 기자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설마 그렇다고 전쟁을 푸틴이 하겠어? 이 정도로 할 줄은 네. 몰랐다. 뭐 이런 네. 얘기 있잖아요. 도대체 그래서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노린 겁니까? 뭐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뭐 외신 같은 것들 다 찾아봐도 사실 답은 알 수 없다. 그렇죠. 푸틴만 푸틴의 알겠죠. 속을, 사실. 푸틴의 속을 누구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동부 돈바스 지역 정도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이걸 통해서 어떤 레버리지를 삼아서 추가로 협상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았죠. 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공격이 이루어졌고 푸틴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푸틴이 전쟁을 선언하면서 얘기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탈나치화를 하겠다 우크라이나에. 그렇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를 불능화하겠다 군사적으로. 탈나치화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드네프르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 동부로 나뉘는데요. 동부는 친러시아 세력이 많고 러시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푸틴이 원하는 사람들한테 다 러시아 국적을 줬어요. 서부 지역은 친서방 지역이죠. 그렇죠. 푸틴은 2014년에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에 그 2014년도에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우크라이나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이 친서방 정권을 푸틴은 나치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공격의 목표를 나치 세력을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나치 세력은 뭡니까? 나치 세력은 현재의 젤렌스키 정권 같은 친서방 정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서방 정권을 좀 제거하겠다는 뜻을 이제 분명하게 한 상황이에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저께 같은 경우에 내가 첫 번째 타겟이다. 나를 제거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특수부대 같은 이런 사람들이 키예프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4천만 명이죠. 그리고 네. 그 유럽 정도의 굉장히 큰 넓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안 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한 다음에 이 넓은 땅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유력한 거는 어떤 정권 교체를 하는 거 아니냐. 레짐 체인지라고 하죠. 네. 정권 교체를 해서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면은 그동안에 푸틴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한 번에 해결되겠죠. 전쟁을 해서까지 친러 정권을 꼭 박아 넣어야겠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경계가 되는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으로 약간 쿠션 역할을 해준다고 할까요? 약간 네. 완충 역할을 해준다고 할까요? 그 서방 세력 네. 그런 배경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전쟁까지 감행하면서 굳이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외연적으로는 나토 가입을 시도하려 이제 한 건데 상징적으로 보이는 전쟁할 게는 명분이 안 되니까 이제 나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탈나치 뭐 이런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푸틴이 정말로 원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의 그 유럽의 안보 질서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뭐냐면 1990년에 이제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당시에 이제 나토가 동쪽으로 가서 러시아를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미국하고 서방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가입국이 늘어나면서 러시아를 압박을 해왔고 그러면서 나토 국가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토의 미사일 같은 그런 무기들이 점점 밀려오는 거죠. 밀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모스크바 한 400km 정도 거리에까지 사실은 나토의 무기가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유럽의 안보 질서 자체가 옛날에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가입해 있던 친소련 국가들 예.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은 러시아를 향해서 지금 무기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 됐죠. 나토에 가입한 뭐 폴란드라든가 네. 뭐 예전에 뭐 체코라든가 이런 그렇죠. 이 나라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무기가 이제 목전까지 목을 이제 죄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어해요. 또 이 우크라이나하고 소련,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또 연관이 있어요. 소련의 어떤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산업 시설 같은 것들이 동부에 있다고도 하고 경제 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같이 묶어서 어떤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이유 그다음에 안보적인 이유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러시아에게 중요하죠. 네. 우크라이나를 다른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언제든지 우리랑 합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우크라이나에게는 근본적인 또 안보 위협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싫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구소련 체제에서 같이 묶여 있었다고는 하지만 원래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인데
갑자기 러시아가 야 니네 땅 우리 거야 원래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복잡하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자체가 생긴 게 어찌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네. 국경선이 그어지면서 생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네프르강 동쪽은 사실상 러시아 인들도 많고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러시아라고 봐도. 그러니까 그쪽이 다 이제 슬라브 민족 어차피 다 슬라브족인데 네. 특히 이제 동부 쪽은 거의 러시아라고 봐도 되고. 러시아 정서가 사람들이 다르겠네요. 네. 그 서쪽은 사시는 분들이. 네. 서유럽 예전 폴란드 땅이었다 그러고 예전 뭐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았고 네네. 뭐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옛날 후르쇼프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죠. 크루슈프. 예. 이분이 또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다 갖다 붙여준 사람도 후르쇼프고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의 친인척들이 우크라이나에 되게 많이 살고 있대요. 예. 그러면 전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전쟁을 반대해서 전쟁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역시 푸틴은 좀 모두의 예상을 좀 뛰어넘는 행동을 늘 하네요. 사실 지금 뭐 러시아 내에서도 반전 시위가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세계 각국에서 주요 도시마다 이제 반전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그 이유는 지금 변희진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시민이잖아요. 뭔가 군사 시설만 타격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미 뭐 수많은 영상 자료들이 우리도 확보를 했고 네. 뭐 여러 전 세계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게 저는 그 두 가지 그림이 제일 좀 가슴이 아팠던 게 그 민가의 미사일 그 전투기 지나가다가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도망가는 장면. Чё? Я не бачу. Ой, Боже. 버스 앞에서 딸에게 입을 맞추면서 국민 총동원령으로 떠나는 아빠. 이 두 장면은 정말 좀 형용하기 어려운 이게 2022년에 우리가 볼 그림인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면서 좀 많이 괴로웠거든요. 근데 러시아인들이 많이 실제로 거주도 하고 친척들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민들 피해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러시아가 원하는 건 우크라이나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네. 어쨌든 통합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총을 들고 계속 이렇게 같이 싸움을 하면서 내전 같은 양상이 벌어지면 이건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로는 군사적으로 불능화를 할 거기 때문에 군사시설만 타격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어디 가능합니까? 그렇죠. 결국은 뭐 그쪽으로만 날아가는 게 아닐 테니까 뭐 미사일 아파트 같은 창고 것들이 뭐 지금 뭐 창고도 그렇고 뭐 아파트도 뭐 민간 시설에도 지금 미사일이 지금 떨어졌다고 굉장히 하는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지금 예.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연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원시적인 형태의 전쟁이 지금 또 벌어진 거죠. 사실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상당히 좀 고립감 맞아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가장 기대한 거는 이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지원을 해줄 거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군사 대응 빼고 경제 제재 그것도 몇 가지 좀 주요한 것들 특히 이제 국제 통화 쪽에서는 또 빼지도 못한 루블화를 네, 빼지도 스위프트라고 하죠. 예, 네네. 스위프트에서는 빼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라서 과연 뭐 이거 푸틴이 눈 하나 깜짝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도 좀 난처한 거죠. 지금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공격받았다고 해가지고 나토가 여기다가 나설 수는 없죠. 그렇죠. 공격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이 없고 음. 일단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까지 미군이 가서 피를 흘리는 거를 과연 국내 여론이 두고 볼 것이냐. 그렇죠. 거기다가 중국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대만에서 저러고 있는데 중국은 뭐 상당히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미국이 참전을 해버리면 전면전이 되니까 이거는 또 너무 참 이거 그래서 무섭네요. 이게 네. 문제가 군사 개입은 안 한다. 다만 우리는 니네한테 정말로 경험하지 못한 아주 무시무시한 경제 제재를 가할 거야. 라고 협박을 해왔는데 푸틴이 이렇게 딱 보기에는 경제 제재가 아프긴 아프겠죠. 예. 근데 나름대로 이 사람이 계산을 하고 움직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경제 제재가 갖고 있는 또 맹점이 뭐냐 하면 자, 첫 번째 유럽 입장에서 볼게요. 유럽 입장에서 보면 유럽 지금 작년 10월부터 에너지 값이 폭등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그렇죠. 러시아에 가스가 네. 없으면 네. 지금 거기에 뭐 목을 메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유럽에서 걱정을 하겠느냐. 적극적으로 과연 네. 행동할 수 있느냐?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 미국은 아예 군사적 옵션을 처음부터 배제를 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뭐 대비를 해놨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경제 제재를 세게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에 경제 제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러시아도 살아야 되니까 나름대로 막 이렇게 산업구조 개편을 해가지고 오히려 원자재 위주의 어떤 1차적인 산업 기반이 제조업도 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본의 아니게 조금 산업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서방에서 경제 제재를 받으니까 중국에다가 계속 뭐 원자재 팔고 이러면서 물건 들여오고 하면서 중국하고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인 끈끈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중국하고 러시아 대 나머지가 되는 이런 구도가 됐기 때문에 이건 또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지금 대책이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독일은 천연가스 때문에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한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원전 다 막 없애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정에너지잖아요. 나름 그 천연가스요. 그래서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무지무지하게 높아요. 뭐 독일에 가스가 없으면은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 게다가 역사적으로도 독일하고 또 러시아가 굉장히 묘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러시아 쪽 그 침공 레닌그라드, 스탈린그라드 그쪽 이제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죠. 그쪽 침공을 하려고 갔다가 결국 그 추위에 독일군이 다 패퇴하면서 전세가 급격히 또 변하게 됐었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예카테리나 대제라고 해가지고 네네네네. 유명한 그렇죠. 그 여왕 여자, 있잖아요. 이분이 예. 또 독일계 당시 프로시아계여서 뭐 이런 인종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독일의 아하. 러시아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묘하군요. 그래서 사실 이 나토 국가 가운데서도 독일하고 프랑스가 되게 주력인데 네. 여기가 제일 좀 미온적이에요. 어. 거기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막 제재한다고 막 그랬을 때 한 달 전에 푸틴 대통령하고 러시아 이 주요 금융업 CEO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푸틴 대통령하고 경제 협력 같은 거를 화상으로 또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러시아하고 유럽은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제재라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군요. 그 슈레더라고 들어보셨죠? 네. 게르하르트 슈레더라고 예, 예. 예전 독일 총리였잖아요. 이분이 지금 그 노드스트림 2라고 하는 러시아와 독일의 수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드스트림.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까지 바로 가스를 연결하는 그 가스관인데 이게 연결이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많은 양을 유럽에다가 많은 가스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 돈도 되고 독일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연료가 가스를 생기고.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여기에 이사회에 그 슈레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독일의 정치인들이 러시아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끈끈하게 또 얽혀 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역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랑 친해지면서 만약에 전선이 확대돼 버리면 어떻게 되나. 특히 이제 중국이 또 이 타이밍에 대만 쪽을 뭐 침공을 한다든지 그렇죠. 북한은 계속 뭐 미사일 도발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면은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너무 안보 위기가 커지면 당연히 경제에 영향을 이미 뭐 주가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상당히 타격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실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외교부에서도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게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은 러시아에 있는 뭐 현대차라든가 현대차에서 거기 현지 공장에서 현대차 제조를 많이 해서 동유럽 쪽으로 이제 많이 보내기도 네. 하고 반도체 문제 이런 것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만 얘기하셨는데 네. 어제 밤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은 푸틴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시진핑 주석한테 푸틴 대통령이 그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고위급 회담을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어제 CCTV 발로 나왔어요. 중국이 원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러시아하고 미국이 막 붙으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활동 공간이 생기는 걸 원할 수도 있지만 예. 한편으로는 이게 꼭 중국한테 유리하지만은 또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중국 대 나머지의 어떤 새로운 냉전의 구도가 짜여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뭐 중국 되게 주변에서 좀 비호감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과연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될 것이냐, 경제적으로나 이런 계산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대만에서 미국이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거는 전력을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을 때는 또 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중국도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모든 게 다 얽혀 있군요. 이게 이게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또 중앙아시아 이런데 국가들이랑은 서로 이제 경쟁하는 그 관계, 그쪽에 또 경제를 누가 더 가까이 하는 또 관계도 있어서 맞습니다. 사실은 네, 맞아요. 중국이랑 러시아가 같은 이렇게 뭐 사회주의권 이래서 항상 우리가 보기엔 좀 비슷해 친하게 보이죠? 보이지만 워낙 두 국가가 패권주의적 성향을 둘 다 갖고 있고 경계도 또 국경이 상당히 오래
길게 마주하고 있어서 그렇죠. 늘 이해가 이렇게 맞는 건 아니고 때론 멀어지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랑 맞서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좀 취한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패권주의가 좀 팽배한 두 나라가 갑자기 발호하면서 특히 러시아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쪽이 더 신경이 쓰이는 건 물론 세계 평화에 큰 지금 지장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동아시아에서도 아주 특수한 위치에 특수한 환경에 있는 나라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도대체 우리나라 외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그래서 우리 외교 좀 물론 어렵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런 얘기들도 좀 해보셨어요? 우리가 진짜 애매한 위치에 있잖아요. 일본처럼 그냥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 딱 붙어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뭐 심플하죠. 근데 우리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굉장히 국력도 많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어떤 변수로서 우리는 변수야. 어떤 국제정치에 너무 변수야. 그러니까 이쪽이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던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어떤 우리의 역량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예. 그 역량을 정확하게 투사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주체적인 역할 그러면서 우리를 건드리거나 우리를 괴롭히면 니네도 좋을 거 없어 그렇죠. 라는 식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음. 행동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자 외교 얘기하시는 분도 좀 있으시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얘기는 통하는데 쟤네한테 굳이 나쁘게 행동하면 우리도 다칠 것 같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느낌을 줄 필요. 어떤 행동에는 이익과 비용이 따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비용이 이익보다 클 때는 굳이 안 움직이지 움직이죠. 않죠. 예, 예.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한다면 너네도 이런 비용을 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건 좀 그렇겠지만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차츰차츰 어떤 까는 거죠. 그렇죠. 예, 그쪽에서 예. 알아서 좀 괜히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는데 느끼게 만드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어쨌든 그쪽에서 소부장 들고 나왔을 때 우리 이겨냈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또 충분히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또 강인함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건 너무나도 인도주의적이고 당연한 생각이라고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이 우크라이나에서의 포화와 이 전쟁이 끝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면서 그게 최우선인 예. 상황이죠. 네. 더 이상 더 특히 민간인들, 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젊은 생명들이 이렇게 좀 가슴 아픈 국제관계 속에서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한번 바라면서 오늘 스트레이트 9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권혜진 기자 오늘 또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박승규 기자 취재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렇습니다. 예, 김효변과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